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전력과 난방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일 수 있다고 유엔 인권감시기구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했던 9건의 관련 공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발전소 7곳과 28개 지역사회를 방문했다며 러시아의 인도주의법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2022년 가을과 겨울을 시작으로 민간용 난방에 쓰이는 우크라이나 내 전력과 송전 체계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같은 공격에 영향을 받은 지역 내 도시들은 수주에 한 번꼴로 여러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끊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날 밤사이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 일부 지역이 또다시 단전 사태를 겪었다고 우크라이나 전력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감행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니콜라예보 다이노 마을과 다리노 마을을 탈환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현지 지휘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16일 러시아군이 이 지역 우스페노브카와 보르키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어제 괴한의 흉기 공격을 당했던 10살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고 중국과 일본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당국에 따르면 이 소녀는 일본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자로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8시경 현지 일본 학교로 등교 도중 44세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린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키지마 요시코 광저우 주재 일본 총영사는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 대한 보호를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 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중국 내 모든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들이 어제 폭발을 일으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과 베카 계곡에서 일어난 이번 폭발은 전날 헤즈볼라 대원 등이 사용하는 통신용 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약 3,000명이 부상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폭발한 무전기가 일본 아이콤사 제품인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아이콤 측은 오늘 성명에서 해당 무전기는 고속 자동화 방식으로 생산돼 중간에 폭발물이 설치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한 무전기는 자사 제품의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동시다발 폭발을 일으켰던 호출기의 선적과 비슷한 시기에 이 무전기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호출기 폭발을 통한 대량 학살에 대한 대응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레바논과 시리아 곳곳에서 통신기기가 다량 폭발해 어린이를 포함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는 보도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을 1년 안에 끝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관련 표결에서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24, 반대 14, 기권 43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주둔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하에 있는 서안지군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지역 내 유대 정착민들의 즉각적인 퇴거를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엿새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에서 24도, 최고기온은 11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 미한 두 나라 지하 군 지휘부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권역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5톤급 초대형 상용 탄두, 즉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등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앞서 18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첫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 총국은 7월 중 중등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고보다 지연돼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번엔 중량 모의 탄두가 쓰였지만 이번엔 실제 탄두를 장착해 폭발 위력을 검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차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가요? 화성포 11-4.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키워 4.5톤짜리 고중량으로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꽂힌 후 폭발해 다량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폭발 형상 등으로 미루어 방호 지붕을 관통해 지하 시설물을 공격하는 무기인 벙커 버스터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미사일 거리는 한국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까지의 거리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개천에서 320을 쐈을까? 근데 개천에서 320을 정확하게 콤파스를 그려보면은 이제 위성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험프리스에 딱 타격할 수 있게끔 320km를 맞췄다라는 거고요. 홍 박사는 지난 7월 첫 시험 발사 땐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 확증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번엔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이례적으로 바다가 아닌 내륙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의 탄착 지점이 함경북도 산악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동해상의 무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엔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륙을 향해 쐈다고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미사일의 폭발력을 감안하면 육지로 발사한 것은 그만큼 정확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육지에다가 착탄을 시킨 거는 비행 안전, 정확도 이런 데 기술적인 자신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육지에다 착탄을 시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는 주한미군의 지하화된, 요새화된 지휘부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목적들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이런 측면들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북한의 성공 주장에 대해 의문도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2021년 3월 2.5톤급 탄두 탑재형인 화성 11형과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을 비교했을 때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며 시험 발사 환경에선 실전적 유도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 조준 등 실전에선 안 쓰는 방법 등으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당초 비행거리를 400km라고 분석했는데 북한이 320km라고 공개한 데 대해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고위력,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전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국제사회의 룰 때문에 열세에 놓인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오늘날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국가의 제일 중대서로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재래식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북한 KN-23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최소 500kg 정도로 화산 30일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1년 3월 KN-23에 2.5톤짜리 탄두를 끼운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고 탄두 중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개량을 지속해서 추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함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함께 시험 발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북한의 섞어 쏘기 사실을 19일 밝혔는데요.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고 시차를 두고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서해상에서 팔자형으로 비행하다가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동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섞어 쏘기 시험 발사에 대해 신무기 체계 시험을 자신들의 개발 스케줄에 맞춰 진행하면서 대내외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고도가 수십 킬로미터인 탄도미사일과 수십 미터 저공 비행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함께 과시함으로써 미 한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한국국방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에다가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수직으로 내려꽂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전략 핵심 자산이라든지 지휘소를 공격하게 되면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거죠.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날 쓰레기 풍선을 한국에 또다시 살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18일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고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이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1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일상화되는 양상에 대해 한국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 또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개발 그리고 비군사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최근 이딴 도발은 복합적인 대남 강압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풍선 계속 보내죠. 그 다음에 이 재래식 무기 개발하죠. 그 다음에 수시로 핵탄두 탑재하는 초대형 방사포, 그 다음에 발사 차량, 그 다음에 이번에 전략 순항 미사일 개량. 핵을 기반으로 하는 핵 강압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대남 적대적 관계, 전쟁 관계 전환을 선언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북한식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을 거의 매일 보내다시피 한다며 최근의 풍향이나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황은 티포텟,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응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18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영내 강대국 경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의에 솔직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미한일 3국 간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확장 억제력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대북결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부연했습니다. Frankly, we worry about that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t may embolden them to take more provocative steps. 캠벨 부장관은 또 중국과 북한을 악의적인 국가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심히 악의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say clearly Kim Jong-un is undertaking deeply malign steps against American. 캠벨 부장관은 한국계인 영김 의원이 미국의 방위산업 위축을 지적하자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는 단기적인 도전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방위산업을 상당히 축소했고 다변화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면서 더 많은 기업과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동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간의 공동 생산과 설계 협정이 이루어졌다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ruth, we downsized our military industrial complex substantially in the 1990s.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는 전장에서 사용한 거의 모든 무기에는 외국산 칩이나 다른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많은 것들이 중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무기들, 포탄과 장거리 미사일에서 북한제가 사용됐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막기 위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이 유럽 전장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유럽과 평소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ctivities of Russia and China together, of North Korea, of Iran, occasionally Pakistan, this growing group of countries taking steps.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때때로 파키스탄까지 점점 늘어나는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매우 경계해야 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엿새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8일 북한의 오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높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18일 북한의 불법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고 이번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건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자 한반도와 영내 전체의 안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9월 18일 북한의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9월 12일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이뤄졌다고 상기하고 프랑스는 한국 및 일본과의 완전한 연대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그 파트너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를 독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9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또한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방문한 장면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이후 5일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BOA의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데 대해 언론인을 사칭해 정보를 탈취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민간 기관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8일 북한이 BOA를 위장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전략적 첩보와 정보를 얻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종종 사회공학적 기술을 사용해 스피어 피싱 캠페인을 수행하면서 실제 언론인, 학자 혹은 북한 정책계와 연결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으로 위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부각하고 규탄한다며 정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대중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한 북한 사이버 관련 경고문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당시 경고문에서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와 이와 유사한 산업 종사자들을 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암호화폐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해커들은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나 기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 접근해 새로운 일자리나 기업 투자를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BOA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최근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연계 해커인 탈륨 혹은 에메랄드 슬릿이 BOA 방송의 웹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boanews.me 등 3개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1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연계 해커가 도메인에 대한 스푸핑, 즉 사칭 공격을 하려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would see in this situation is probably spoofing domains. So what we would go, they would go onto the VOA website. They'd look for, targets of interest. 이어 BOA 웹사이트에서 특정 기자, 특정 언론인을 찾아 그 기자인 척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가 특정 인터넷 링크를 누르도록 만들어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결국 원하는 정보를 탈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커들은 과거에도 BOA 기자를 사칭해 싱크탱크 관계자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도메인을 개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다음 주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 북한 내 종교자유와 탈북민, 동양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북한 종교자유 실태를 증언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 정권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 신자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투옥,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초국가적 탄압과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종교 활동을 하거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중국 내 탈북민들은 송환 시 고문이나 기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북한 내 종교 자유와 한국, 중국 및 기타 국가의 탈북 난민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인권과 국가안보 간 접점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는 그레그 스칼레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VOA의 통화에서 북한 김씨 정권은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hearing is very important for one particular reason. No, for two particular reasons. Number one. 또 현 정권 아래 북한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인권과 안보, 군사적 이슈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국제기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 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자유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미 정부에 제공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이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이 즉각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17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e are troubled by the DPRK's prolonged arbitrary detention of South Koreans, including Kim Kuk-gi, and September 20th will mark 제네바 the 주재 4,000th 미국 대표부의 서멘사 몬티스 인권 담당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김국희 씨 등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쉼터 등을 운영하며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북한의 의약품과 농기계 등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김 목사를 체포한 뒤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도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3년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국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최춘길 선교사와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모두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의 윤성덕 대사도 이날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urges the DPRK to immediately release these detainees. 윤 대사는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와 미송환 한국군 포로를 거론하며 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이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ress our strong concern over the arbitrary deten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are being forcibly repatriated.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이들의 석방과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re is only symbolic significance by calling on North Korea to release.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은 이들의 석방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행 측면에서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대화와 구두로 하는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억류된 이들이 풀려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7일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과의 상호 대화도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알려지지 않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에서 강제적으로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또 외국인 국적자를 포함한 국제 납치도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이 강제적 실종을 자행하는 것을 즉각 멈추고 실종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박광혁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강제실종 실무그룹의 북한 관련 보고는 적대 세력에 의한 날조된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유류를 선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조선들이 최근 공해상에서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유조선 련풍호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련풍호는 현지 시각 18일 오후 3시 34분 보스토치니 항의 모습을 드러낸 뒤 10여 분간 부두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48분 부두를 약 150m 남겨둔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해당 부두에는 대형 유류 탱크 3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련풍호가 유조선인 점으로 볼 때 유류 선적을 위해 이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외부로 위치 신호를 드러내지 않던 련풍호는 18일 오전 1시경 보스토치니 항에서 약 118km 떨어진 지점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오전 3시 18분경 또다시 위치 신호를 끄고 지도에서 사라진 뒤 이날 오후 보스토치니 항구에 등장한 것입니다. 보스토치니 항구는 나호카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호카 항에선 동남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3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을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항구에서 지난 4월 북한 유조선의 입항 장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서 접안 장면까지 노출한 것은 약 5개월 만입니다. 최근 북한 유조선이 이 일대에 자주 출몰하고 있지만 항구를 100여 킬로미터 앞둔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련풍호의 입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제공분을 포함해 이미 두 나라의 유류 거래가 한도를 넘었다는 게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브리핑이 이뤄진 5월 이후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6일 BOA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난 1년간 분명히 깊어졌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 등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has clearly deepened, both in terms of the...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6개월째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반대표를 행사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인 안산 1호는 지난 11일 오전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을 항해하던 중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간 환적에 연루된 안산 1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안산 1호를 포함한 13척에 대해선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안산 1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앞바다, 그것도 북한 남포항에서 약 30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안산 1호는 올해 3월 러시아 나호카항에서 유류를 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조선입니다. 따라서 이 항로를 이용해 현재 러시아로 향하거나 이미 러시아 항구에 도착한 것은 아닌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제재 유조선인 신평 9호는 18일 오후 늦은 시각 한반도 동해에서 대한해협 방향을 향해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항로는 주로 러시아에서 유류를 선적한 북한 유조선이 북한 남포로 되돌아갈 때 이용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이들 두 나라는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оссии и КНДР носит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онструктивный и законный характер.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체코 방문길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수해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동일업 국가죠. 체코를 방문한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체코로 향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공식 방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체코는 이미 한국 원전을 짓기로 결정한 거 아닌가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의 한국 기업을 원전 2기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전 건설 계약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본 계약이 체결돼야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체코에 가는 것도 본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 가는 것인데요. 용산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전 건설 계약을 하려는 걸 보면 계약 규모가 큰 모양이죠. 계약 규모가 큽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것은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인데요. 사업 규모가 24조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또 방패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원전 건설 외에도 다른 경제 협력도 추진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체코와 원전 동맹을 구축함과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체코의 4위 투자국입니다. 따라서 원전 협력을 계기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배터리, 첨단 로봇, 에너지 분야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번 체코 방문에는 한국의 4대 그룹인 삼성전자, SK, 현대차, LG기업 총수들과 50개 이상의 기업 관계자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윤 대통령의 순방길에 동행했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계 원전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한국이 원전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자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자로 원천기술 지식재산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있다며 체코 당국의 한국 기업을 제소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9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종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압록강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복구를 위해 돌격대를 투입했는데 갖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이 소식은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전한 소식인데요. 북한 당국은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북한 최대 철광산에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돌격대를 투입했는데 돌격대에 대한 식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격대에 조직됐던 300명 중 20명 이상이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주민들에게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지원 물자를 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 물자를 내라고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인민방과 여맹, 여성동맹을 통해 마대 등 건설 자재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도 수재민을 위해 식량과 이불 또 현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에게 수해 복구 물자를 내라고 하는 걸 보면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강도와 자강도를 연결하는 북부철도는 지난 7월 말에 내린 집중호우로 선로 여러 곳이 끊긴 상황인데요. 복구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물자가 부족해 비가 오면 지금도 무너질 것 같은 댐떼기식, 즉 댐질식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수해 지원 물자가 한 곳에만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전한 소식인데요. 최근 내린 폭우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 북한 북부 국경지대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물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는 소식통을 인용해 쌀과 강냉이, 의약품, 담요 등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물자가 신의주에만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강도, 양강도, 황해도처럼 폭우 피해가 심각한 다른 지역의 농촌이나 산골에는 지원 물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따른 한국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이 확고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비어 브룬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1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의 급속한 발전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려는 야망은 세계 사령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I'm aware of the threat South Korea faces and fully understand my role, if confirmed, is in ensuring a constant state of readiness for all forces on the peninsula. 브런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의 모든 군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 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사령부 소속 모든 장병과 민간인이 유사시 위기 또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등 세계사령부의 수장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위협 등 불안정 활동을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think that we've got to do is to trust the established frameworks that are there, like the NCG, in the directives that come from that. 브런슨 지명자는 핵 억제력 제공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지속적인 논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전통적 억제력 측면에서 한국민들에게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한 핵협의 그룹과 같은 기존 협의체와 거기에서 나오는 지침을 신뢰하고 파트너를 안심시켜 추가적 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에 가까이 다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우리 외교관들과 다른 관계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at's where I would start at, ma'am, is to come close to our partner, our ally in Korea, and explain to them what we were seeing. 아울러 우리의 파트너이자 동맹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우산뿐만 아니라 핵우산 아래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치명적인 지원 교환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우려하면서 특히 북한이 대러 무기전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exchange of lethal aid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s a thing to be alarmed about. But most importantly, what we have 브런슨 지명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권위주의적 연대로 규정하면서 적들이 무엇을 주고받는지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될 기회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또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배경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이 정보 영역에서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And I think North Korea, in revealing something that they've generally hidden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is trying to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곧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 태평양 육군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브런슨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과 관련해 향후 한미 연합사령부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임명될 경우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내 임무라면서도 영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 역동적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f confirmed, my job is to hold the peninsula fixed but dynamic because of all the 브런슨 지명자는 영내 수많은 상호 방위 조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뿐 아니라 행동 의지를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다면 행위자와 행위를 구분하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영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활동과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미 국방부 장관과도 영내에서 이뤄질 행동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대해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앞서 지난 11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는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됐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과 한국군 간의 통합작전 지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를 받은 뒤 1990년 보병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웹스터 대학교에서 인적자원 개발 석사 학위를, 미국 육군전쟁대학에서 국가안보전략 연구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지휘 보직을 역임했고 이라크 자유작전과 지속적 자유작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브런슨 장군은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 약간 강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에서 24도, 최고기온은 11에서 29도, 오늘보다 최고기온 몇 도 내려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23도에서 최고 29도, 안주 최저 22도에서 최고 29도, 남포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 23도에서 최고 30도,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 옵니다. 신의주 최저 21도에서 최고 24도, 수풍 최저 18도에서 최고 22도, 강계 최저 18도에서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24도에서 최고 28도, 용연 최저 24도에서 최고 29도, 개성 최저 24도에서 최고 28도, 사리원 최저 23도에서 최고 28도, 신계 최저 22도에서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 옵니다. 함흥 최저 21도에서 최고 24도, 장진 최저 16도에서 최고 19도, 해산 최저 16도에서 최고 17도, 원산 최저 23도에서 최고 26도, 평강 최저 21도에서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 옵니다. 청진 최저 17도에서 최고 20도, 선봉 최저 16도에서 최고 19도, 삼지연 최저 10도에서 최고 11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커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2m, 오후에는 1.5에서 4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2m, 오후에는 3에서 5m 일겠습니다. 서해도 역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남부에서 어제 괴한의 흉기 공격을 당했던 10살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고 중국과 일본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당국에 따르면 이 소녀는 일본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자로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8시경 현지 일본 학교로 등교 도중 44세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린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키지마 요시코 광저우 주재의 일본 총영사는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 대한 보호를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중국 정부는 이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중국은 중국 내 모든 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전력과 난방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일 수 있다고 유엔 인권감시기구가 오늘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했던 총 9건의 관련 공격들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발전소 7곳과 28개 지역사회를 방문했다며 러시아의 인도주의법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2022년 가을과 겨울을 시작으로 민간용 난방에 쓰이는 우크라이나 내 전력과 송전체계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같은 공격의 영향을 받은 지역 내 도시들은 수주에 한 번꼴로 여러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날 밤사이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해 일부 지역이 또다시 단전 사태를 겪었다고 우크라이나 전력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감행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니콜라예보 다이노 마을과 다리노 마을을 탈환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현지 지휘관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16일 러시아군이 이 지역의 우스페노브카와 보르키 마을을 다시 장악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들이 어제 폭발을 일으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부상했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과 베카 계곡에서 일어났던 이번 폭발은 전날 헤즈볼라 대원 등이 사용하는 통신용 호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약 3,000명이 부상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폭발한 무전기가 일본 아이콤사의 제품인 것으로 보도가 된 가운데 아이콤 측은 오늘 성명에서 해당 무전기는 고속 자동화 방식으로 생산되므로 중간에 폭발물이 설치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한 무전기는 자사 제품의 위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동시다발 폭발을 일으켰던 호출기 선적과 비슷한 시기에 이 무전기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호출기 폭발을 통한 대량 학살에 대한 대응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레바논과 시리아 곳곳에서 통신기기가 다량 폭발해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한 보도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점령을 1년 내로 끝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관련 표결에서 19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124개, 반대 14개, 기권 43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 주둔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하에 있는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팔레스타인 지역 내 유대 정착민들의 즉각적인 퇴거를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리아드 만수르 대사는 이번 표결이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전환점이 됐다면서 조속한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데니 데이넌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번 결의안 채택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외교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